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별다방의 밤 이야기가 흐르고 작가와 시인 함께 안녕하십니까, 구자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희입니다. 오늘 정말로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시겠는데 우리 가슴에 늘 뜨거운 존재로 남아있는 독도, 여러분 잘 아시죠? 독도. 이 독도를 연구하시고 세미나 등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땅이라고 열심히 홍보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함은 노상학. 선생님 한번 직접 그 본인 한번 소개 한번 해보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노상학입니다. 저는 지금 그 충북 제천에 위치한 지적박물관에서 학예연구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 체험관에서 도슨트로도 자원봉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이자면은 또 칼럼니스트로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지적박물관이라 그래갖고 저는 이거를 지적으로 읽었다가 아, 지적이 아니고 지적이네. 네, 그랬답니다. 네. 아, 지적박물관이 근데 있다는 거를 저는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지적박물관이 혹시 몇 개나 있을까요? 전국에 하나 있고요. 저희 지적박물관은 지금 1999년 12월 29일에 네. 의병도시로 알려진 그 제천에 설립된 영토 전문 그 비영리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좀 더 소개를 하자면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고 우리 가슴 속에서 지금 잊혀져 가고 있는 고토, 즉 간도, 배마도 그리고 연해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언젠가는 이제 되찾을 수 있는 어떤 근거와 당위성을 알려주는 주안점을 주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박물관이 있다는 게 굉장히 생소해서 네. 뒤에 좀 많이 홍보 좀 됐습니다. 네, 지적 박물관. 진작이 있어야 되는데 좀 늦지는 않았을까요, 이게? 그러게요. 99년도였으면. 이제 그런데 아까 지적 박물관이라고 지금 한 것은 한 개지만은 네. 독도에 관계되는 박물관은 많이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 협회에서 지금 그 각 지역의 도의 지자체의 그 교육청 산하 독도에 대한 체험관이라든지 그런 데는 많이 있어요. 단지 그 지적박물관이라는 것은 그 지적이라는 말을 딴 것은 처음이지만 독도에 대한 관계되는 박물관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네. 울릉도 가도 또 독도 박물관도 있고요. 아, 그래요? 경상북도 가도 또 많이 있고. 난 울릉도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맞아.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한 번 들어가는데 시간이 꽤 하루 막 이렇게 걸리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지적 박물관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99년도라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선생님 뭐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독도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네, 저는 이제 그 지적박물관에서 학예연구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물론 이제 행사를 통해서 접하기는 하지만은 직접 한번 해설을 하고 알릴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엿보고 있었는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모집을 했었습니다. 재작년에 응모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한 절차를 거치고, 왜냐면은 제가 지역박물관에서 공부를 하긴 했지만은 직접 연구하는 거하고 학생들이나 그래서 관람객들한테 우리가 알리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게.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선생님 앞에서 그냥 떨어가면서까지 또 해서 통과돼가지고 심사위원분들 앞에서. 네.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매월 한 2번 정도 도슨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직접 그 관람객을 상대해서 독도를 우리가 이렇게 알리고 설명할 수 있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박물관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연구만 그쵸. 하고 그런 것보다는 가끔 한 번씩 관람객들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만나서 네.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으면 또 바로 잡아주는 계기도 되고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독도를 특별히 젊었을 때부터 많이 사랑하셨나요? 네, 좋아했었죠. 네.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운 것도 또 있었고 자랑은 할 건 아니지만 좀 애국심이 좀 강한 편입니다. 네. 학창 시절 때부터. 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는 특히 독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은 좀 민감해했고 또 그리고 서적도 찾아보기도 하고 네. 굉장히 좀 남다르게 했고 그 도선트 되고 나서 또 이렇게 지역에 있는 신문에도 나름대로 제가 또 이렇게 시에 대한 것도 독도에 대한 시, 그 민감한 정치 문제 빼고 네. 독도에 대한 시라든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좀 음악 예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알리기 위해서 글도 좀 써보곤 했었죠. 근데 서두에 제가 이제 독도가 이제 뜨거운 단어라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선희 선생 세대의 독도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몰라도 네. 이제 제 세대의 독도는 독도는 그냥 우리 땅 그거에 하는 게 없었어요. 이제 일본이 지네들 거라고 그러니까 네. 그러한 역사적인 억하심 때문에 우리 땅이라고만 주장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독도는 어떻게 이제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독도에 대해서. 독도는 저는 학창 시절부터 알았다고는 했지만은 독도에 대해서 의미는 저는 한 20여 년 전인가요? 그 독도에 대한 시를 그 시인들이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네. 저희가 독도는 보통 저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독도는 우리 땅 그 노래 외에는 사실 그 노래 외에는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시가 있었군요. 시가. 네. 이미 시인들은 독도에 대해서 벌써 오래전부터 많은 시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20여 년 전인가요? 2000년도 초에 시인들이 그 독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낭송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독도에서 했나요, 혹시? 아니, 독도에서 안 했고요. 울릉도? 네. 일반 그냥 도시에서 했었는데 네. 네. 타이틀이 뭐였냐면은 네. 독도의 바위를 깨면은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와. 여기에 딱 저는 꽂히더라고. 정말 멋지네요. 그냥 어떤 시를 이렇게 많이 작시를 해드려도 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함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독도의 바위를 깨면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독도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고 앞으로 지켜야 될 대상이고 그렇죠. 그러네요. 여기에 한마디에 제가 피를 꽂혔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진짜 일본이 언감생심 감히 넘볼 수 없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데 그렇죠. 네, 정말 멋진데요. 그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도 있지만은 세종 때의 제주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었다고 그러는 들어보셨잖아요. 제주도에서 우리한테 공납을 바쳤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독도는 잘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노래에 보면 가사가요, 교수님. 네. 세종실록 7일지 50페이지 셋째 줄 독도는 우리 땅. 전 그렇게 기억하고 네.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지금 하는 거지 그때 당시는. 아니 세종실록 7일지에 네. 50페이지 셋째 줄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렇게 우리 땅이라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독도에 대해서 세종 시대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자료가 아닐까. 당연히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독도에 대해서 조금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오랜 역사적으로 그 자료들이 다 지금 돼 있습니다.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러죠. 네. 금방 선생님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주로 이제 고문서를 보자면은 삼국사기에 이미 나와 있어요. 삼국사기. 1145년에 편찬한 삼국사기. 여기 보면은 그 지중왕 13년에 우산국을 정복을 해서 한반도에 편입했다는 사실이 나와 있고. 우산국은 울릉도. 그렇죠. 이제 우산도는 또의 옛날 이름이고. 우산도가. 옛날에 우산도였군요. 우릉이 울릉도의 지명이죠.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삼국사기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454년에 편찬한 세종실록 지리지, 아까 진행자께서 노래를 불렀는데 50페이지 셋째 줄이라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50페이지 셋째 줄은 아니에요. 나완에 있는데. 그래요? 나완에 있어요. 나와 있다. 그래, 노래에서 그렇게 만들었군요. 그런데 세종실록 지리제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우산과 무릉이 두 섬이 있다. 운진은 정동 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도의 지명이고 무릉은 울릉도의 지명입니다. 그런데 정동 쪽이라는 것은 동해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두 섬이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가 있다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건이 붙었습니다. 항상 보이는 게 아니고 날씨가 맑으면 그러면은 제가 그게 두 진흥대님한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자, 한 달 동안에 또가 보이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자, 1번 30일 중에 3일, 2번 5일, 3번 10일, 4번 15일. 교수님 며칠일 것 같으세요? 한 3일밖에 안 보일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4만 4온이라고 하니까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거니까 일주일로 봤을 때 4번이니까 한 15번은 보이지 않았을까? 오, 약간 그것은 좀 15번? 너무 오시겠는데 아닙니다. 아니? 3일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아니 3일밖에 안 보인다고요? 근데 10%죠. 3일이면은 그런데 이게 적게 보이는 게 아니죠. 바다라는 것은 그 해무가 많기 때문에 항상 맑은 날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다라서. 이게 지금 제가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는 그 동북아 역사자단에서 2000년도 초에 실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1년 반 동안 근데 565일 동안에 56일 정도 보였으니까 한 10% 되죠. 네, 10%. 이 정도면은 아주 잘 보이는 겁니다. 해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3번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세종전력 지리지에 정동 쪽 가운데 있는데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렇게. 진짜 그러네요. 근데 일본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우상도라는 게 독도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뭐 이것은 빼도 박을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저희 세종실록 지리지 이전에 있었던 독도에 관련된 문서 같은 게 없다는 얘기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삼국사기도 우리 자료는 있죠. 우리 자료는 있는데 일본에서는 없다는 얘기죠? 일본에서는 그 고려시대 이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좀 찾아보기가 아직까지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그렇군요. 그럼 뭐 진짜 우리 땅이네요. 독도가 이제 우리 땅이기는 한데 이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우리 것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분명하게 그 실증적인 자료는 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많은 자료가 확보를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더욱더 더 우리가 또 찾아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될 또 분야입니다. 그러면요, 그 조선 초기에 태화 정책 같은 거 뭐 있지 않을까요? 독도는 3가지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독도에 3가지 정책을 조선 정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쇄환 정책이라고 그래요. 어렵죠. 쇄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쇄자가 탈탈 털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탈탈 턴다는 뜻이에요. 환자는 돌아온다는 이야기인데 독도 울릉도 쪽을 전부 이렇게 확인을 해서 관리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육지로 다 이주시킨다 그런 개념이에요. 어렵죠. 근데 원래는 쉽게 풀이를 하자면 이제 우리가 공도 정책이라는 것은 좀 들어봤을 겁니다. 공도 섬을 비워둔다. 근데 이 용어는 지금 쓰진 않습니다. 우리가 비워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도 정책이라는 말을 쓰진 않고 쇄환 정책을 이제 태종 때부터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서는 숙종 때 좀 넘어가서는 그때는 이제 수토 정책. 수토 정책이라는 것은 정찰대를 파견을 해서 정기적으로 그 울릉도 쪽을 전부 이제 점검 수색하고 정찰하고 무슨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하고 또 고종 때는 이제 우리가 개척 정책 다시 말해가지고 육지로 뺀 그 우리 주민들을 다시 이주시키는 그게 개척 정책인데 이 3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저는 좀 전에 안 그래도 들으면서 왜 독도에 살고 있는 사람을 굳이 육지로 다 탈탈 털어서 데리고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결국은 고종 때 다시 들여보내네요. 그렇죠. 아주 진행자께서 그 육지에서 울릉도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력이 좀 미치는 것이 관리하기 불편하다 이거죠. 좀 떨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구들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렇죠. 외구들이 계속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재산이라든지 누락질을 해가고 사람들도 다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죽기까지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선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차원에서 이주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최초에는 그렇게 정책을 폈었죠. 와서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했는데 거기 아무도 없으면 그걸 차지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당시에는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삶 그리고 또 죽고 사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당시만 해도 주민들의 생사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물론 하죠.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가 비어있다 보니까 일본의 외구들이 이제 자기 세상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요. 와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서 뭐 나무 벌목 해가고 또 고기 잡고 자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쫑때 네. 1693년도에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네. 안용복 이야기 나한테 들어봤었죠. 네네. 노래 나오고 네. 그 안용복이라는 분이 고기를 잡고 있다가 일본하고 거기서 일본 어선하고 부딪히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울릉도 쟁계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쟁계 다툴 쟁자에다가 경계계자 경계를 가지고 다툰다. 그래서 그때 안용복하고 일본인들이 충돌한 것을 최초로경에 따른 하나의 분쟁이 그때 발생이에요. 1693년도에 기록으로 남은 거는 그쪽 일단 남아있는 거죠. 네네. 고기 잡는 어부가 이름은 얼마 안 됐었어요. 네네. 일본인들은 거의 많았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머리 숫자가 붙다 보니까 끌려가게 됩니다. 희망의 하늘로 안용복이가. 근데 안용복이 끌려갔는데 시마네로 끌려가서 관리들한테 조사를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도 조사받으면 유축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안용복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도 네. 당당하게 외쳤어요. 그것도 일본어로. 아. 왜 너희가 우리 조선 땅에 멀리까지 와서 너희들이 와서 고기를 잡고 우리한테 피해를 주냐? 네. 니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당당하게 일본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관리들이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놀라겠죠. 놀랐죠. 네. 이거 어디서 온 젊은 조선의 그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 네. 와서 큰 소리 쳐? 그러니까 말하는 게 조리가 있거든요. 안용복이 수군이 있잖아요. 네, 안용복이는 이제 수군이기도 했고 부산에서 이제 근무를 했거든요. 해군 요즘은 해군.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부산에 있는 외관에도 자주 들락거렸어요. 어부다 보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좀 뛰어났죠. 지금으로 보면 군인이면서도 어부로 또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근데 외관을 이렇게 들락달락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일본어를 깨친 거예요. 야, 똑똑한 사람이네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사도비라는 설도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용복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니까 그쵸. 일본에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보고를 그 당시에 에도 정부에 이제 올리거든요. 네. 요로도 해서 조선 사람 하나 잡았는데 이 사람이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에도 정부에서 트리번이라는 데다가 이제 지시를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다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트리번에서 조사를 합니다. 네. 현재 뭐라고 나왔냐면은 울릉도 부근에 있는 데는 우리 일본국 땅이 아니다. 도트리번에서 네. 그 울릉도 밑에는 독도라는 말이 들어 있을 수도 있었고 네. 왜냐하면 독도는 바위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의미가 보통 일본인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잠깐만요. 그 독도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독도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네. 이제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었는데 이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독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살짝 듣기로 안용복 그분이 잡혀가길 참 잘했네요. 네, 잡혀갔는데 네. 그때 이제 도토리 번에서 조사를 다 했겠죠. 네네. 과거 자료다 여러 가지. 네, 조사했는데 거기는 일본 땅이 아니다 이랬으니까. 조사를 해서 거기서 우리 일본 국령이 아니다. 네. 그리고 독도에 대해서도 이제 울릉도 및 그 주변 섬이겠죠. 그게 그러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용복이 잡혀가지 네. 않았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도토리 번에서 이제 보고서를 올립니다. 네. 에도 정부에서 1696년도에 우리 땅이 아니니까 건너가지 말라. 네. 그래서 도에 금지령을 내려요. 그럼 안용복도 다시 돌려보내나요? 당연하죠. 나중에 네. 거의 되게 양심적이고 인간적이었네요. 아니요, 그쪽은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네. 설명을 이제 제가 자세히는 못 드리지만은 네. 그래서 1696년도에 독도 울릉도 및 울릉도 외 그 부근 땅은 이제 자기 땅이 우리 일본 국력이 아니라는 것을 네. 그때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문서로 우리한테도 보내고 네. 나중에 도에 금지령을 내리는 거죠. 네. 건너가지 말라. 그게 네. 1696년도에 그렇게 했었는데 안용복이 이제 나중에는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가요. 몰래. 일본으로 몰래 가요. 이번에는 이제 2차로. 아, 자진해서 가는 거죠. 본인이 몰래 간다는 지난번에는 얘기죠. 끌려갔고 네. 지금 2차로. 왜? 분명히 어떤 서류 같은 것을 달라고 했는데 일본놈이 아니니까 넘보지 않겠다는 걸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되게 용감했네요. 요즘 같아서는 뭐 바로바로 알 수가 있는데 네. 근데 그걸 그 당시만 해도 그 대마도에 있는 도주가 사실은 외도 정부에서는 줬는데 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도 좀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안 줬는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제 1698년도 9년도 그 무렵에는 네. 이제 조선 정부까지 그에 대한 이제 관계된 서류가 나중에 이제 오게 되는 전달되는 거죠. 1696년도. 예. 그러니까 네. 자기네들이 1696년도에 도의 금지령을 내린 것은 정확하게 96년인데 서류가 오기까지는 또 2, 3년이 걸린 거죠. 그 조선 네. 정부까지 이제 네. 하나의 서류로 온 것은 이제.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1696년도에 울릉도 및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밝혀졌는데 네. 거기에 그 당시에 독도란 말까지는 없었겠죠. 그렇겠죠. 그 뭐 조그마한 사람이 살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독도는 울릉도의 하나의 이제 부속섬이기 때문에 그 일본 측에서는 그 도의 금지령을 내렸고 네. 그리고 도토리 아까 번에서 답변서 네. 그 답변서가 지금도 근거 자료가 지금 다 남아 있어요. 그럼 그 근거 자료가 안용복이 2차로 가서 그걸 몰래 가지고 온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안용복이 1차 끝나고 나서 절차에 거쳐서 네. 대마도를 거쳐가지고 이제 오게 됐는데 안용복이는 그때 네. 요즘처럼 무슨 통신이 발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내용을 좀 몰랐었죠. 네. 그런 과정이 있었던 오고 거죠. 있는데 네, 사실 그렇죠. 있다가. 그런 부분을. 2차는 자진해서 갔다 온 네. 그런 어떤 이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숙종 때 과거 시험에 그런 내용들을 출제하고. 숙종도 이제 외인들이 자꾸 울릉도 쪽을 자꾸 이제 침입을 하니까 네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이미 우리 땅이기는 한데 자꾸 침입을 하니까 어떤 식으로 저걸 방안을 모색해볼까. 뭐 신하들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해보고 했겠죠. 근데 크게 답변이 안 나오니까 이게 이제 과거 시험까지도 출제를 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신덕함이라고 성비의 문집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연구가 돼서 과거 시험 문제까지도 지금 발표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얼마만큼 그 숙종 때 그 일본이 울릉도 쪽에 이렇게 침입을 해서 이렇게 우리 노략질을 하고 주민들한테 고통을 준 거에 대해서 조선 정부에서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문제까지 출제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죠. 보면은 알고 있는 거죠. 저기 이승만 정부 때 변형태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내무부 장관 하실. 네, 그렇죠. 외무부 장관 하셨나? 네, 그분이 국제대회에 나가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완전히 부르짖은 역사적인 기록이 있을 거잖아요. 있었죠. 네.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저희들이 광복되고 나서 일본이 계속 독도 문제를 이슈화를 시켰었거든요. 네. 이슈화라는 건 뭐냐면은 국제사법재판소 ICJ 여기에 우리 같이 가서 한번 누구 땅인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자. 확인해보자. 계속 우리 쪽에다가 이게 일본 측에서는 계속 우리 쪽에다가 이렇게 우리를 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변형태 외무장관이죠. 그분이 또는 그 타협의 여지도 분쟁의 여지도 없다. 그 대한민국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고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권리를 증명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외교문서에 우리의 입장을 작성을 하고 성명서도 발표를 했어요. 저는 그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성명서가 그냥 단호한 것도 있지만은 저는 그 성명서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꼭 시같기도 하고 서러운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물이다. 해방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의 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대는 자는 모든 한민족의 완강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위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결의 영예의 닻이다. 이것을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 탈출을 꾀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당히 지금 봐도 단호하죠? 네. 단호하면서도
결기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문장 하나하나가 우리 가슴을 상당히 요동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그때 이미 이승만 정부 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만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독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민한 문제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안 알려졌었는데 이미 벌써 60년, 70년 전에 우리 그 당시에 변형태 장관이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일본에다가 외교부서 보내면서 성명서까지 이렇게 발표하는 이런 사례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엔 이게 나중에 알려진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했나? 이제 했는데, 이제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한국의 삼변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변형만, 예. 변형태, 교수님 변형로가. 변형로 얘기를 하시고 싶으셔가지고,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분이 바로 부천이 고향이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네. 거예요. 부천의 고강동에 가면 이 세 분의 묘가 잘 아주 정돈돼 있죠. 그래서 변형태는 가운데예요. 변형로로 말하면은 형님인데 우리가 형님이신 건가요? 형님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변형로가 논계를 써서 일본에 이렇게 항거를 하는 이제 그런 시를 쓴 걸로만 알려져 있는데 그 형님인 변형태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강력히 정말 이승만 정부 때 주장한 그런 분이라 네. 그런 말씀을 오늘 새롭게 교수님께서 변형태 장관이 이런 성명을 발표했다는 게 정말 놀라우시겠네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변형로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네. 좀 약간 옆길로 새는 것 같은데 네. 저하고 구자룡 신님하고 만난 것도 네. 결국은 그 수조 선생님 때문에 만나게 됐거든요. 그러셨구나. 변형로 네네. 그 선생님께서 쓰신 명정사심리라는 책이 있어요. 네네. 그 명정이란 말이 참 어렵죠. 네. 술 취한 명자에다가 술 취할 정자.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있네요, 그냥. 제가 어느 대목에 그렇게 또 필히 꽂혔냐면은 네. 이분 책을 한번 꼭 사서 봐야 되겠다. 어떤 내용이 가장 꽂혔냐면은 그 이분이 이제 술을 드시고 친구들하고 네. 이제 불쾌해가지고 이제 시내버스를 타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중교통을. 네. 근데 그때 여름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여름이면 창문이 다 열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처럼 그렇죠. 그때는 에어컨이 없었으니까. 근데 뒤에 앉아가지고 문을 다 닫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눈총. 눈총을 상당히 쏘았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책에다는 뭐라고 이러냐면은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술을 먹어가지고 내 몸에서 술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나는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나중에 수료를 하셨더라고요.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군요. 예,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변형태라고 하는 분의 얘기가 아니고 네. 그 동생의 얘기니까. 네. 그런데 그 동생분은 뭐 또 유명한 다른 거는 없으신가요? 아니 술 그거 말고는 없으신가요? 변형로, 변형태 두 분은 굉장한 일을 하셨는데. 변형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논기의 시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분이 명정40년이라는 책을 내가지고 깜짝 놀랐죠. 네. 그래서 이제 수주가 어떤 분이야 그 책을 찾아보려니까 헌책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하다 보니까 나중에 구자룡 우리 저 시인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저희 교수님 변형로를 또 꼭 말씀하시고 넘어가시네요. 저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살짝 있는데. 변형로 얘기가 아니고. 네, 변형로 얘기 말고 궁금한 게 아까 그 1696년에 안용복이 어쨌든 다시 2차로 갔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거기는 일본 땅이 아니다 이랬는데 숙종 때까지만 해도 아니다 했는데 언제부터 그러면 일본이 독도에 흑심을 품고 있게 됐을까요? 이야기가 엿길로 새서 아까 조금 했는데 일본인들이 도예금지령 내리고 한동안 안 왔었어요. 네. 그러다 나중에 한번 1837년경에 원래 또 옵니다. 1837년. 그때 한 200년 지나. 그렇죠. 200년 가까이 돼서 몰래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울릉도에 있는 목재를 벌목을 합니다. 울릉도 목재가 굉장히 단단해가지고 그 배 만들고 집 만드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벌목을 하다가 자공대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러다가 딱 적발이 되는 거죠. 우리한테 적발된 게 아니고
일본한테 그 당시에 이제 적발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때 적발돼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일본 정부에서는 조선으로 건너가지 말라고 해도 네. 그쪽에다가 패를 다 만들어가지고 건너가지 말라 경고판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해안가에다 다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나중에 처벌을 했는데 주요 주동자는 그때 사형을 당했고. 오,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중신들 같은 경우도 할복자살했고 그리고 다 죄를 많이 받았죠 그때. 아니 그렇게 강력하게 못 가게 했었던 일본이 갑자기 왜 자기네 땅이라고 우겼을까요? 예, 복합적인 것이 좀 깔려 있죠. 네. 예, 근데 그분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주동자가 그때 이제 하치에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죽고 그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는 남은 나라 국경을 건너갔으니까 네. 사형을 당할 만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아니 국경을 넘어간다고 사형까지 하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음대로 넘어갈 수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가요? 네. 하긴 여건이 있어가지고. 그 네. 당시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람 죽고 나서 1935년에 시마네 현에 네. 이 하치에몬이라는 송독비를 설치합니다. 이때가 송독비 일제 네. 강점기죠 이때가. 네. 송독비를 설치를 해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각 총리가 네. 그 하치에몬에 대해서 무지개를 거는 남자라고 해서 비문까지 내려서 칭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울릉도 침입을 나중에는 이제 장담한 거죠. 그 당시에는 1837년 그 무렵에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남우 나라를 국경을 건너가기 때문에 사형의 대상이 했겠죠. 네네. 그때는 이제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일제 강점기 때는 이제 하나의 울릉도를 남우나라 따라갔다가 가는 것을 침입하는 것을 정당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부터가 문제였군요. 그렇죠. 그때부터. 네. 문제였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 것은 지금 그 러일 전쟁 직전 그 무렵이에요. 러일 전쟁 그 무렵에 독도는 말 그대로 바위섬에 불과하거든요. 네네. 일본이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울릉도지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독도가 아니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러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독도가 이게 전략적 요충지로 그렇죠. 전략적 요충지죠. 인식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울릉도에 세 개의 이제 막로를 세우고 네. 그다음에 독도도 한 개를 세우게 됩니다. 그 막로가 뭐냐면은 이제 러시아에서 함대들이 오게 되면은 그걸 이제 러시아에서 네. 그 경계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죠, 그 막로가. 네. 그 세우게 되면서 이제 독도를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을 한 이후부터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건 중요한 땅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1905년에 2월 22일 날 자기네들이 이제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강제로 편입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그렇죠. 그 나라를 빼앗긴 게 결국은 독도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게 되는 계기가 됐네요. 그때 저희들이 1910년에 이제 합병이 됐지만은 네. 1905년 그 무렵이면 저희들이 외교권도 좀 박탈될 시점이었죠 그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약소국이었더라도 또는 시마네 현에다가 편입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알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우리가 해방을 했잖아요. 해방을 했으면 모든 게 다시 찾아와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안 알리고 1년 후에 1906년에 1901년 후에 6년에서 와서 그 시마네현 관리들을 하고 일반인들이 그때 이제 와가지고 독도 와서 강제적으로 이제 강제란 말은 안 했겠죠. 네. 야 이거 우리 땅 됐어. 와가지고 울릉군수한테 이제 신웅택이라는 울릉군수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1년 후에. 네. 상당히 비극이죠 그게.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외교적인 관례로 볼 때는 네. 당연히 그런 어떤 영토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주변에다도 알리기도 하고 또 네. 관보에다도 또 실리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과정 일체 조용히 비밀리에 그렇죠. 치러지고. 네. 근데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일반 대중한테, 일반 국민한테 뭘 알리는 게 매우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독도도 우리 땅이라는 거를 알리기는데 어려운 점이 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도라는 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백성들이 많았을 거고, 알았단들, 저게 이제 일제대 시대라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본 땅이라고 아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
뭐 일단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는 모든 게 뺏겼으니까 뺏겼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해방이 되면서 다시 다 찾았으니까 당연히 그게 우리 거여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매스컴을 타야 되니까 그렇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때문에 네. 그래 그나마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을 해보는 그 노래가 거예요. 아니면 사실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지리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지리지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근데 이제 독도가 조용했던 것 같지만은 네. 실질적으로는 1954년에 아까 그 변형태 네. 장관 그때 그 이후로도 일본의 도발은 굉장히 계속 집요하게 했었어요. 네. 하긴 했죠. 네. 알려지지 않았을 그게 뿐이지. 대중적이지 네. 못했다는 게 그렇죠. 네. 그게 뭐 구태 알릴 이유도 없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독도 노래 때문에 좀 이렇게 이제 독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좀 확산된 부분도 있죠. 네. 사실 독도 노래를 우리가 저는 초등학교 때였거든요. 정말 열심히 부르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열심히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렇게라도 안 하면 뺏길까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정광태라는 가수가 네. 노래가 많은데 사람들이 정광태 그러면은 독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독도 때문에도 알려졌지만 독도 때문에 상도 많이 받았대네. 이거를 제가 어렸을 때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네. 정치적으로는 이슈는 많이 됐겠지만 일반 대중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았을 거라 이거예요. 근데 노래 하나가 한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런데 이제 그 학계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게 굉장히 이제 뜨거운 주제로 계속해서 연구도 그렇죠. 많이 되고 네. 그랬었거든요. 특히 그 박병섭 박사라고 네. 제일 한국인이 계세요. 지금 일본에서 독도 연구가로 계시는데 네. 그분 이야기가 2023년도에 한번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포럼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자료는 사실 한국도 많이 있지만은 네. 일본에 엄청나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이제 연구를 하고 찾아내야 되는데 네. 그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점점 갈수록 그런 것들을 찾는 일본에서 안 내주려고 안 하겠죠. 내주고 네. 또 그걸 연구를 하는 어떤 그런 인문학 학도들도 지금 많이 이제 줄어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하실 게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일본에서 일본에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아니라고 한 게 그 태정관 지령이라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태정관 지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본이 1876년 무렵에 그 지적 편찬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지적박물관하고 관계가 돼서 저도 이제 좀 깊이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해봤었는데 네. 유럽에서는 그때 이제 사유재산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일본에서도 우리도 이제 유럽과 마찬가지로 근대 국가로 우리가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편찬 사업을 하자 해가지고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너희들 가지고 있는 땅 여러 가지 뭐 섬 다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하죠. 이때 그 시마네 현에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네. 이게 우리 땅으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해가지고 태정관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네네. 태정관이라는 것은 일본의 그 당시에 그 메이지 정부 때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에요. 의사결정. 네, 태정관. 네. 그래서 태정관에서는 올라온 자료를 봐가지고 보면서 이제 한 1개월 정도 걸렸어요. 바로 보고 뭐 이렇게 대충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겠죠, 네. 그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과거에 일본과 조선 간의 오고 간 국서도 다 봤겠죠. 네네. 그때 이미 1990. 안영복 사건도 봤겠죠. 네. 도해금지령도 있었고 뭐 다 알고 있었고 다 여러 가지 사도가 많이 있었겠죠. 네. 그걸 다 보고 나서 그때 딱 내려줍니다. 울릉도, 그러니까 죽도란 말을 이제 그 당시에는 울릉도를 죽도라고 했어요. 네, 죽도 외 일도 하나의 섬은 일본 본방, 본방이라는 것은 일본을 말하는 겁니다. 본방과 관련이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명심할 것 해서 그것도 적색 글씨로 내려줘요. 네. 근데 명쾌하게. 네, 명쾌하게. 네. 근데 일본은 그 이후에도 요즘에도 뭐라고 하냐면은 그 외일도 죽도는 알겠는데 외일도는 독도가 아니다. 또 그러거든요. 너무 얍삭하네요. 얍삭하죠. 네. 근데 그 얍삭한 거에 대해서 1987년도에 그 기죽도 약도가 기죽도 약도가 아니고 태정관 지령이 이제 내려주는데 거기에 이제 그 죽도의 일도는 본방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내려주는데 일본은 그 일도를 독도가 아니고 관음도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관음도는 지금 울릉도에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옆에 있어요. 울릉도 옆에. 지금 네, 이렇게 네, 우리가 네. 걸어서 갈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네. 관음도는 울릉도에서 보이죠. 네네. 근데 보여요? 예, 근데 세종실록 지리대학가 보면은 네, 약간. 날씨가 맑은 날에만 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네네. 그 아까 퀴즈 문제 제가 드렸지만 네, 맞아요. 열흘 중에 한 번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근데 관음도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때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 없었어요. 자료도 일본 자료에 있었고 네. 그러다가 2006년도에 네. 다시 한번 자료가 발견이 됩니다. 아. 그게 이제 기죽도 약도인데 기죽도. 기죽도 약도. 그래서 네. 태종관 지령 첨부물이에요. 네. 기죽도로 약도가 무슨 뜻이냐면은 기자가 물가기 물가, 죽도는 이제 울릉도를 가리키는 거고 약도는 네. 말 그대로 간략하게 그린 거. 그러니까 네. 울릉도 주변을 간략하게 간략하게 그린 그린 거. 것이 이제 한자로 쓰면은 기죽도 약도인데 그게 2006년도에 일본에서 그게 또 발견이 됩니다. 아, 네. 태종관 지령도 일본 자기네가 만든 거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뭐냐면은 네. 그 시마네 현에서 태종관 지령 태종관에다가 이제 보고를 할 때 네. 울릉도 독도를 우리 땅으로 할까요 안 할까요라고 네. 그때 질의를 할 때 그 청구서류예요. 네. 근데 청구서류가 1987년도에 1987년도. 네, 1987년도에 음. 호리 가조라는 그 이제 교토대 교수가 네. 그 일본의 공문서관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 앞에 것만 태종만 지령만 받고 네. 그 뒤에 첨부물로 있었던 걸 못 봤어요. 아. 그게 기죽도 약도가 그 뒤에 있었는데 네. 그 공투한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아이고. 보지를 못했어요. 네. 근데 그게 발견된 게 2006년도니까 거의 20년 이후에 발견이 되는 거죠. 2000년. 2006년도니까. 그러니까 2000년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기죽도 약도에 대해서는 네. 발견되기까지는 그거 관음도다고 우리한테 계속 미뤘고 네, 네. 우리는 적절하게 그때 이제 대처를 못했고 못하다가. 그러다가 2006년도에 발견이 딱 된 거예요. 이것도 네. 일본인 교수, 원래는 일본에 있는 목사가 발견했어요. 한일 간의 관계가 자꾸 이렇게 좀 틀어지니까 네. 왜 그러지?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보면서 기죽도 약도를 그 일본인 목사가 발견을 해서 그 당시 아까 박병석 박사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제 한국인 네네. 그분한테 이야기를 가서 합니다. 해가지고 이게 2007년도에 네. 그 시마네현 현립대학교 교수 네. 나이토 세이치 교수라고 있거든요. 그분하고 박병석 그 박사하고 공동으로 이걸 논문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분 되게 양심적이네요. 네, 자 그러면 네. 호리 가조 교수도 이걸 발견할 때는 그때 35세 아주 젊은 혈기의 사람이었어요. 네. 상당히 진보적이고 지금 살아계시고 나이토 세이치 교수는 돌아가셨는데 아. 그 나이토 세이치 교수는 한국에도 많이 오셨어요. 네. 오셔서 많은 이제 포럼도 참석하시고 했는데 네.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겠죠. 네. 당신은 상당히 일본한테 불리한 것인데 네.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걸 했는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네네. 이게 그분이 근데 한참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도 일본이기 때문에 나한테 우리나라 조국에 불리한 것을 진술하고 싶고 논문으로 발표를 하고 싶겠느냐. 네. 그러나 학자적 양심에 따랐다. 양심. 학자적 양심으로 한국 얘기라는 것을 자기들이 이렇게 알렸다는 이야기죠. 네. 상당히 멋들어지는 말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 정말 학자네요. 일본을 다 미워할 것이 아니라 네. 일본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그 정책의 문제지. 네. 그 일본에서 그렇게 양심적인 사람들, 양심적인 교수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 우리가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정확하게 그것을 가려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양심적인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저희가 독도도 어쨌든 우리가 찾은 명분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윤동주 시인도 사실은 일본에서 그렇게 감옥에서 투옥돼서 죽었지만 또 일본에 있는 많은 또 윤동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고백하고 윤동주를 사랑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참 그래도 살만한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네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네. 조금 이제 되돌려서 이야기하자면은 이렇게 지금 아까 도토리 답변서,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도액 금지령, 그 다음에 이제 또 건너가지 말라는 어떤 경고판,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남았던 태종관 지령, 네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견이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그 렐전쟁 직후에 네.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여전히. 자기네들이 그 편입을 해버린 것이죠 그때. 네. 그래서 지금 매년 2월 22일을 지금 일본 시마네현에서는 다케시마 날이라 해가지고 지금도 지금도. 기념하고 있죠 지금. 아이쿠. 독도를 가지고
소재로 해서 쓴 문학적인 작품은 소설 같은 거는 없지요, 한국에? 이제 소설은 이제 소설도 지금 그 54년 이후에 그 독도 경비대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울릉도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했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 제가 알기로는 극작가가 쓰시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는 지금 많은 시인들이 이제 독도에 대한 거 그래 이제 뭐 많이 발표했죠. 독도에 관한 만화책도 많이 봤고. 독도, 우리 땅 독도를 지킨 안용복에 관련된 글들은 있죠. 있죠. 그 책도 있죠. 네. 있는데. 독도 쌍검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어요. 있어요? 네네네. 독도 쌍검? 네네네. 그 쌍검은 또 뭔가? 무협소설. 네. 검이 나오니까. 네. 무협소설. 그럼 시도 좀 있나요? 네, 시도 지금 상당히 이게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우선 기억나는 시인만 하더라도 그 정일근 시인도 계시고, 예. 이동수 시인도 계시고, 그 다음에 고은 시인도 있는데. 고은 선생이 쓴 시도 예,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왔는데 예. 우리 그 구시인께서 하나 좀 읽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정일근 시인이 쓴 예. 네, 그런 그 독도시가 있는데 제가 잠깐만요. 슬픔을 참으면 시가 되고 눈물을 참으면 노래가 되느니 조국의 시가 되고 국토의 노래가 되는 그대 우리는 섬이요. 좀 중간 좀 이렇게 생략하고요. 오늘의 시가 되지 말고 뜨겁게 분노하노라. 오늘은 노래가 되지 말고 활활 산처럼 포용하라. 이제 이런 시가 하나 이제 있고요. 그 고은 선생이 쓴 시가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고은 선생님이 쓰신. 네. 독도, 고은. 내 조상의 담낭 독도. 내 오랜 담즙으로 나는 온갖 파도의 삶을 살았다. 가서 반드시 돌아온다. 내가 내 자식이 되어 너에게 돌아온다. 내 자식의 담낭 독도. 잘 읽으셨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 네. 내 자식의 담낭이 되는. 네. 이동순 선생이 쓴 시는 좀 재밌어요. 네. 독도의 독은 독립이라는 독. 네. 한 번도 완전 독립 이루어보지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올바른 독립이라는 그 뜻. 이루라는 그 뜻. 이런 네. 시를 남기셨는데 재밌네요. 나는 그래도 그것도 시죠. 그 정광태 선생의 그 가수가 그 부른 지리지 53쪽 대째줄 이런 게 그게 시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많이 좀 해봤습니다. 확실히 노래가 기억에 오래 남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시드니에서 좀 산 적이 있어요. 시드니에서 이제 아이들 한글 학교에 가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저 나름대로 애국심이 발동해서 아이들한테 이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가르쳐줘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하루는. 아주 가서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막 가르쳐주고 독도 울릉도를 막 설명해줬어요. 다 가르쳐준 다음에 아이들한테 얘들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줬잖아. 그러면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야?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뭐라 그랬게요? 우리 땅이라고 했어요. 우리 땅. 저는 당연히 우리 땅이요. 대답을 생각해서 그럼 우리 땅이니까 어느 나라야? 다들 대한민국이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네. 아이들이 호주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차 싶었어요. 아이고 그냥 우리 땅이라고 가르치면 안 되는구나. 한국 땅이라고 가르쳐야 되는구나. 네. 맞죠, 그 말. 그 아이들은 호주 시민인 거예요. 한국 아이들 2세지만 이민 한국 2세. 아이들인데 네. 호주 시민권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우리 땅 그러면 호주인 거예요. 한국 아이들이니까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을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호주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도 이제 있겠네요. 네. 그때 2009년도 10년도 그 무렵에 네. 그 보셨는지 모르는데 영상에서 독도에 대한 그 플래시몹이라는 게 네. 그때 엄청 났었어요. 전국적으로 서울역, 부산, 명동 할 것 없이 거기에 지금도 이렇게 들어와서 영상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가슴이 울컥 올라오죠. 그리고 또 이제 자료 많이 있죠. 지금 북한에서 넘어온 우리 탈북 청소년들을 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지금 독도에서 그때 홀로아리랑 뭐 이런 뭐 지금 가수들이 많죠. 한돌이라는 가수도 있고 또 독도에 대해서 요즘에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희 가수가 있는데 네. 그분은 독도로 박사학위를 잡았어요. 박사학위가 되셨어요. 독도로요? 독도를 가지고 독도에 대한 대중가요. 네. 독도에 대한 대중가요를 연구를 해가지고 서희 그 가수분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네. 박사 겸 그분은 이제 가수죠. 근데 이제 그 독도에 대한 노래가 네. 뭐 지금 생각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정광태의 독도 네. 나지만은 맞아요. 실질적으로 발표 노래만 거의 200여 곡 정도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근데 저희가 아는 거는 그렇죠. 그거밖에 없네요. 그런데 네. 그 200여 곡 정도가 되는데 또 이 섬직이 1967년도에 그 정주희 작곡, 그 신지연 노래로 해서 그 독도의 섬직이라는 노래가 어찌 보면 최초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문헌적으로 1967년에 네. 독도에 관한 노래가 처음 나왔다 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68년도에 그 박진아가 부른 이제 독도 엘레지라는 노래. 독도 엘레지? 황혼의 엘레지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그 연구 논문을 통해서 밝혀진 이제 두 번째 노래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이후로도 지금 많이 나왔는데 네.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독도 섬지기 들어보시면 지금도 네. 약간 울컥하는 마음이 있어요. 집도 없이 네. 거기서 지금 홀로 섬지키고 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네.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대중화가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모르겠죠. 그죠? 네. 예.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도 양심적인 교수님들도 있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독도가 그래도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많은 대다수의 일본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 자기네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분쟁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때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부르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야.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에 있어.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요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들은 그런 독도 노래도 사실 많이 부르지 않고 있고 일본에서 막 주장을 할 때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은 그 우리나라의 독도 교육이 네. 개별적이라고 할까 이렇게 이제 그 하나씩 독도가 우리 땅이다 그런 것들을 근거를 제시하는 쪽에다만 우리가 중점을 줬는데 네. 저는 거꾸로 그런 강론보다는 총론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일본이 왜 독도를 자기 땅으로 우기는가 여기서부터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 다시 말해서 그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그 대륙 팽창주의 및 그 군국주의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한 데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렇죠. 아까 전략적 유충지. 그렇죠. 네. 그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야욕에 대해서 행위 뭘 잘못했는가 네. 그 행위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큰 것은 알았으니까 그게 저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그 사람들이 인권 유린을 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둘째는 영토 유린을 했다. 네. 셋째는 역사 유린을 했다. 아, 정말 그러네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네. 인권 유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대 및 그렇죠. 징용, 너무 많이 징병, 했죠. 네. 강제동원 문제, 영토 유린 행위는 독도 강제 편입에 대한 문제. 네. 그다음 역사는 당연히 이제 또 일본 역사 교과서를 왜곡을 했죠. 네. 저는 이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이것을. 그래서 왜 하는가 아까 대륙 평창주의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못된 행위는 이 세 가지. 그리고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네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일본하고 해야 될 거냐? 어떻게 대처할지. 네, 이 부분은 인권 유린 행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대 및 그 징용 징병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인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영토 유린 행위 같은 경우는 독도 강제 편입에 대한 사죄를 하고 처벌을 해야 되겠죠. 네. 그 사람들이 1905년 2월 22일 날 강제로 편입을 했으니까 10만 원에서 처벌을 해야 되겠죠. 우리 땅으로. 그리고 셋째 이제 역사 유린 행위는 역사 교과서를 왜곡한 것은 즉시 중단하고 정정을 이것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그 사람들이 저는 해야 되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일본과의 이제 그 인접구로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번영을 해야 될 대상이지만은 이 세 가지 만행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를
그래가지고 세대가 좀 우리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설득 및 요구를 통해가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사과받을 것은 사과받는다는 어떤 그런 신뢰교로 현안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일본에서는 그 세 가지 아까 제가 이제 유린을 했다고 했는데 일본은 그 두 가지 첫 번째 그 두 번째 이야기한 거 영토 이 독도에 대해서만 계속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네. 근데 국제사회에 그렇게 호소를 해서 분쟁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인권 유린, 네. 영토, 세 가지 영토, 역사 이 세 가지를 3종 세트를 하나로 묶어서 네. 우리가 일본을 꾸짖고 이성적으로 해야 됩니다. 절대 그 사람 전략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야지 세 가지를 해야지 국제사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회상을 해볼 때 맞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독도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말려 들어가다 보면 이것은 두 나라 간의 하나의 분쟁 문제 아니야? 이렇게 왜곡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것을 전체적으로 왜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을 옮기는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대륙 팽창주의 욕심 그다음에 궁극주의 어떤 야욕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 세 가지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한반도 우리 국민들한테 세 가지를 유린했다는 것. 그 유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사죄할 건 사죄하고 처리할 건 처리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논리적으로 우리가 묶어서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까지 다 알아야만이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학생들끼리 설사 토론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일본어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나씩 세부적인 것만 알릴 게 아니라 개괄적으로 총체적인 것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교육 체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거꾸로. 일본은 닭의 심한 날이라고 해서 독도의 날이 있다면요. 예,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독도의 날이 있습니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0월 25일 아까 제가 언급 안 했는데 이때가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 있어요. 있습니까? 네, 그게 이제 대한민국 칙령 41호라고 해서 고종이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자기네 태종관 지령도 있고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안 나가니까 방법이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자 해가지고 1900년 10월 25일 날 그럼 행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고종이 10월 25일 날 그래요? 울릉도, 전도 및 석도는 우리 땅이라고 공포를 합니다. 네. 10월 25일 1900년 10월 25일 날. 그래서 그 독도의 날로 지금 저희들이 민간인들이 지금 그 기념을 하고 있고 민간인입니다. 네. 그리고 각 도에서도 10월은 독도의 달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행사를 해요. 그런데 이게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하자고 네. 지금 여러 차례 여야 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게 지금 계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일에 너무 바빠서. 네, 바빠서 그런 건지 어쩐지 계류돼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10월 25일 날 독도의 날을 기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왜냐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움직여주면 좋은데 그죠? 예, 그러긴 한데 네.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은 네. 이제 일부에서는 그러죠. 독도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하지 마라. 네. 그리고 자극하지 마라 말을 쓰는데 자극이 아니고 저는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일본을 자극하고 안 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아니 저기 매스컴 보면 일부에 독도 박물관이니 독도 글 없애버린 적이 때문이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죠, 이제. 그런데 일본이 자꾸 독도를 군대화 시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절대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걔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일본 너희들도 이제 선진국 아니냐, 선진국으로서 보편적인 하나의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너희들이 인권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국가 일원으로서 해야지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생태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우리가 절대 우리가 같이 분노해서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물론 그렇지만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심지어는 독도를 폭파해버리자는 그런 말까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변형태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선언서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고 독도는 벌써 지금 7, 80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 관심 속에 지금 위치하고 있으니까 우리 좀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대처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독도는 뜨겁네요. 뜨거운 데입니다. 뜨거운 감자에 소리가 안 나는 아우성, 소리 없는 아우성이 독도에서 국민들의 어떤 절실한 관심, 사랑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독도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몰랐던 거 많이 네. 알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시흥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학인이어서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좀 많이 해야겠다 해서 시흥시를 위해서 많은 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독도 얘기를 듣고 나니까 시흥시도 시흥시지만 내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문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독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하는 그런 반성을 좀 하면서 앞으로 독도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찾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진행해 부자룡 노상학 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 우린 함께 이야기해 문학 속 이야기들 모두 함께 나눠봐 구자룡 시인의 글 손이 작가의 목소리 여기 라디오 속에서 맘껏 느껴봐요 별다방에서 만나요 한국 문학 이야기 별과 함께 떠나요 낭만 가득한 밤 깊은 밤의 속삭임 글자 속의 여행길 우리 마음속 이야기를 다 함께 전해요 부드러운 멜로디 문학의 향기 속에 라디오 따라 흘러서 밤이 깊어가네